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77편 진흥왕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우다. 진흥왕 12년 신라와 백제는 연합작전으로 고구려와 한판 전쟁을 벌인다. 그 결과 백제는 지금의 서울 지역인 한성과 남평양, 즉 남양주 지역을 차지하고 신라는 중령 이북의 땅을 확보한다. 신라의 거칠부가 활약했던 이 전쟁에서 신라가 중령 이북의 땅을 전리품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대단한 약진이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이 전쟁으로 국가적인 수건을 달성한 쪽은 백제였다. 백제는 계로왕이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죽음을 당했던 그 전쟁에서 패한 결과 한강 유역의 땅을 모두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부랴부랴 웅진으로 내려갔던 것인데, 그로부터 76년 만에 백제 건국의 터전이었던 한강 유역을 탈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들려드린 내용은 당시 나제 군사동맹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신라와 백제가 한반도의 중부지방에서 대고구려 합동작전을 감행하여 승리했던 서기 551년의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와 백제 사이에 소용돌이를 몰고 온 사건이 2년 뒤인 서기 553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진흥왕 14년 7월에 백제의 동북변을 빼앗은 다음 그곳에 신주를 설치하고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삼국사기에는 이렇듯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 신라의 신주 설치는 두 나라의 세력 판도를 뒤바꿔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기 551년에 있었던 고구려에 대한 연합작전의 결과로 신라는 중령 이북의 거점 지역들을 확보하고 백제는 백제 건국의 본거지였던 한강 유역의 땅을 탈환하였는데, 바로 그 한강 유역의 땅을 동맹 관계에 있던 신라가 빼앗아서 새로운 주를 설치해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신라가 신주를 설치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북대 주보돈 교수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영남 이른에 지금의 상주에 거점을 둔 거하고 지금 이제 양산에 거점을 둔 하고 두 개의 지역으로 크게 그 경주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신라 땅덩어리 외에 새로운 땅덩어리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래 새로운 땅덩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종래에는 백제 영토였다가 고구려 영토였다가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영토에 새로 이건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할 땅이다. 신라는 이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당시 신라는 자신들의 영토를 둘로 나눠서 경주 이북 지역의 땅은 상주라 부르고 경주 이남의 땅을 하주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백제 영토였던 지금의 서울 지역을 빼앗아서 여기는 우리 신라의 새로운 영토다 하는 의미로 신주를 설치하고 그 신주의 책임자로서 옛 금관가야 출신이었던 김무력을 임명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백제의 경우 선조들이 한이 맺힌 한성 지역을 어렵사리 회복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소중한 땅을 이처럼 맥없이 신라에게 내주고 말았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선 대구 카톨릭대 강중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백제는 이제 거의 대비를 못했던 것이죠. 자기들의 발상지였던 과거 유래성이 있었던 그 정말 연고가 깊은 지역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신라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이제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를 못했었던 상황이었고, 신라는 이제 그렇게 대비하지 않고 있는 백제를 그 뒤통수를 쳐서 자기 영역으로 이제 확보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 백제가 방심하여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신라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그 지역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강종훈 교수의 견해에 따르자면 신라에서 이런 전략을 세웠을 것이란 얘기죠. 대왕마마, 우리 신라가 비록 중령 이북의 지역을 얻었다고는 하나 양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백제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 땅을 거쳐가야 하니 우리의 목표가
실현되었다 할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대왕마마. 지난번 백제와의 연합작전으로 백제는 옛 위례성이 있던 한성 일대의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놓친 것이 안타깝사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본시 백제의 땅이 아니었소. 비록 백제의 땅이라고는 하나 우리 신라가 육로와 해상으로 자유롭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언젠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할 것이옵니다. 헌데 지금 한성 일대 지역을 백제에서는 어찌 관리를 하고 있어? 들은 바로는 백제 조정에서는 새로 차지한 그 땅에 소규모의 인원만을 남겨두었을 뿐 백제의 주력군이 파견돼 있지는 않은 것이 확실하옵니다. 대왕마마, 그처럼 관리가 허술하니 우리 신라가 군사를 몰고 가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면 백제는 미처 손쓸 틈이 없을 것이옵니다. 그 땅은 백제의 수건이었기도 하지만 우리 신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땅이옵니다. 지금이 그곳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비록 이 일로 백제와 원수지간이 된다 할지라도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될 것이옵니다. 좋소. 지금 당장 휘하 장수들을 소집하여 출전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오. 알겠사옵니다, 대왕마마. 백제의 중앙군사가 움직이기 전에 한성 지역의 땅을 기습 점령하여 우리 영토로 만들고 말겠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가 나제 군사동맹의 상대자인 신라를 신뢰한 나머지 고구려로부터 회복한 지금의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한 방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신라의 기습 점거로 인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백제로서는 땅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교의 기록에 의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흥왕 14년 10월에 왕은 백제의 왕녀를 아내로 맞아서 소비로 삼았다. 백제본기에도 백제 성왕의 왕녀, 즉 공주를 신라 왕에게 시집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가 백제의 한성 지역을 점거하여 신주를 설치한 때가 서기 553년 7월인데 백제의 공주가 신라 왕에게 시집간 것은 같은 해 10월입니다. 무엇보다 백제 성왕의 처지에서 보자면 수십 년 동안 갈망해오다 회복한 한강 유역의 땅을 신라가 기습적으로 빼앗아 버려서 원수지간이 된 상황인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불과 석 달 만에 공주를 신라왕의 작은 왕비로 시집 보냈다는 얘기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강종원 교수는 이 기록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배신당해가지고 정말 신라가 원수의 나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의 행동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백제 왕의 딸이 신라에 간 건 맞을 겁니다. 맞는데 이 553년 10월 상황에서 보낸 게 아니고 이미 이 이전에 백제에서 신라와 우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을 보냈을 텐데 그 여성 중에 한 사람이 진흥왕의 그 눈에 들어서 소비 위치까지 올라간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라 왕실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란 추측입니다. 우리가 백제의 한성 땅을 빼앗아서 신주를 설치했는데 이후 백제 조정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예, 대왕마마. 하지만 백제의 성왕이 크게 붕괴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군사 공격을 해올지 모르니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대왕마마, 기왕의 일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신라 조정에서 백제 측에 작은 호의라도 내보여서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우리가 백제에 내보일 호의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예, 대왕 마마. 지금 우리 신라 왕실에 백제와 혼인 동맹을 맺을 때 왔던 백제 왕녀가 있사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찌하란 말이오? 대왕 마마, 그 백제 왕녀를 정식으로 왕비로 맞이하시옵소서. 그리하시옵소서. 백제에서 왔던 왕녀의 격을 올려서 짐의 소비로 삼으라? 좋소. 짐이 그리야 할 터이니 이 소식이 백제 왕실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통지를 하시오. 그러니까 신라가 한강 유역의 땅을 기습적으로 빼앗아서 신주를 설치한 직후에 백제 왕실의 공주가 진흥왕에게 시집온 게 아니라 나제 군사동맹이 유지되어 양국이 화친 관계였을 때 신라 왕실에 왔던 백제의 여자를 이때에 이르러서 진흥왕이 정식으로 소비, 즉 작은 왕비로 삼았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백제가 한강 유역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신라의 기습을 받아 그곳을 빼앗겼다는 강종원 교수의 견해를 소개했는데요. 주보던 교수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구려와 신라의 밀약설에 대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강 유역의 땅을 신라가 차지하도록 고구려가 사전에 양해를 했다는 견해입니다. 이 전쟁 이전에 신라가 고구려에 제의하여 두 나라가 밀약을 맺고 남한강 일대를 신라가 차지하도록 고구려가 양해를 했다는 학설이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강국이라고 여겨왔고 또 그만큼 적대적이었던 백제보다는 과거 광개토왕 이래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신라가 그 지역을 차지하는 편이 낫겠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또한 고구려로서는 장기간 적대 관계를 지속해온 백제보다는 신라의 편을 들어서 서로 다투게 함으로써 나제 동맹을 깨버리고 두 나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조성한다면 장차 잃은 땅을 되찾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은 건국대 김기흥 교수가 자신의 저서 천년의 왕국 신라에서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551년에 있었던 나제연합군과 고구려와의 전투 당시부터 이미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백제를 따돌리고 한강 유역의 땅을 궁극적으로 신라 차지가 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밀약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밀약설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먼저 삼국유사의 진흥왕조에 기록된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백제가 신라와 군사를 합하여 고구려를 치기로 하였는데 진흥왕이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감히 성공을 바랄 것인가? 진흥왕이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말이 고구려로 전달되어서 고구려가 이 말에 감복하고 신라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 서울대 노태돈 교수는 자신의 저서 고구려사 연구에서 진흥왕이 백제군과 함께 전쟁에 나서면서도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바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진흥왕 발언을 몰래 슬그머니 고구려에 흘렸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본 서기에도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을 짐작할 만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흠명천왕 13년 5월 백제, 가라, 알라가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고구려가 신라와 화친하고 세력을 합쳐서 백제와 임나를 멸하려고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구원병을 청하여 먼저 불시에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잃었다. 이로 인해서 신라가 백제의 한성에 들어가 살았다. 그런데 주보돈 교수는 신라가 백제의 영역이었던 한강 하류의 한성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백제와 싸움을 벌였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백제가 질에 겁을 먹고 한강 유역을 비워둔 채로 철군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라가 그 틈을 타서 점령해 버렸다는 얘기죠.
이제 551년에 신라가 이제 그 한강 유역을 백제와 연합해서 차지하고는 552년 무렵에는 백제가 어떤 정보를 넣느냐 하면 신라가 고구려와 연결을 해가지고 뭔가 술책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근데 일본서기에는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신라가 지금 이제 어떻게 결단을 할까라고 하는 외교수를 지금 이제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게 신라의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백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저게 뭔가 고구려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하게 되고 주보돈 교수의 견해에 근거하자면 백제 조정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을 거란 분석입니다.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개로대왕 시절에 억울하게 고구려에 빼앗겼던 우리의 도읍지 한성과 그 인근의 땅을 신라와의 연합작전으로 다시 찾았다. 이제 그 땅을 다시는 고구려에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 난이 될 것이다. 하오나 대왕 마마, 북쪽 변방에서 전해온 첩보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뭐라? 무슨 첩보가 전해왔단 얘기냐? 고구려가 신라와 한통속이 되어서 간계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이옵니다. 고구려와 신라가 간계를 꾸미다니? 무슨 간계를 꾸민단 말이냐? 신라가 고구려와 내통하여 우리 백제를 치려고 한다는 소문이옵니다. 이런... 그러면 큰일이 아니더냐? 개로대왕 때 고구려에 패하여 대왕께서 목숨을 빼앗겼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이더냐? 아니 되겠다. 우리가 한성을 껴안고 있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니 그 땅을 비워놓고 후방으로 물러나 있으라고 이르거라. 백제는 서기 475년에 장수왕의 군사에 개패하여 개로왕이 참수당했던 처참한 기억을 떠올리고 한강 유역의 땅을 비워둔 채로 물러나 버렸고 그때를 놓칠세라 신라가 차지해버렸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한강 유역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백제와 전투를 벌일 일이 없었다. 주보돈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백제 왕녀가 신라 진흥왕의 소비로 출가했다는 기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속으로는 이제 백제가 이제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라한테 너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왕이 자기의 왕녀를 소비로 이제 보내줘서 기존의 우호 관계는 너와 이제 그 관계를 맺고 있다. 안심해라 하는 뜻으로 우리는 너를 의심 안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보내주었는데 서로 간에 이제 미묘한 그 외교전을 펼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른 거죠. 한강 유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신라도 장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백제도 장악하려고 회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강 유역의 땅을 탈취당해서 분기탱천했으나 오히려 성왕은 애써 태어난 척하려고 공주를 진흥왕의 소비로 시집보냈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왕실의 처녀를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백제가 애써 회복했던 한강 유역의 땅을 신라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신라를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서기 550년에 고구려와 백제가 금연성과 도살성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다 지친 틈을 이용하여 그 두 성을 슬그머니 차지했던 적이 있는데 그 전략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데 또다시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도살성하고 금연성 사이에 공방하다가 자기들이 양쪽 다 차지하는 것처럼 이제 한강 유역을 두고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다투다가 신라가 들어감으로써 두 국가는 아마 휴전 상태에 당분간 들어가지 않겠느냐. 자기가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이건 일종의 도박을 한 거죠. 결국에 이게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그런 도박이 표현된 게 신주의 설치, 정식 지방관을 파견해서 상주하는 군관을 두고 군사적인 위선 통치를 이쪽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신라와 백제의 관계가
장차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일본 서기를 보면 백제가 신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왜 구원병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훈명 14년 봄 정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 외국의 왕이 백제에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하였다. 백제에서 청한 군대는 왕이 바라는 바에 따라 보내겠으니 그 대신에 의박사, 역박사 등을 순번에 따라 교대시켜주기 바라는 바이요. 훈명 14년 8월에 백제 성왕이 외에 군대를 청하며 말하였다. 신라와 고구려가 모의하여 백제와 가야를 치려는 듯하니 빨리 군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길 바라오. 만약 지체하여 늦는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오. 보낸 군대가 백제에 도착하면 옷과 식량은 마땅히 백제에서 공급할 것이오. 이처럼 외국에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백제 성왕의 아들이자 훗날 위덕왕이 되는 여창은 고구려 정보를 위해서 군사를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양원왕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백제가 대적할 상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맹 관계에 있던 신라군이었습니다. 백제로서는 이제 나제 동맹이 깨어졌고 고구려에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신라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 신라가 턱 밑에 비수를 들어대니까 신라를 공격해야 되겠다, 가운데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와서 그 정군 동원령을 내리는데 이때 이제 그 내부적으로 그 이제 그 주전을 주장하는 쪽,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쪽과 주화파가 서로 나누어져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자. 아주 정리가 우리가 능력이 아직 안 됐다. 좀 더 기다리자. 이제 이런 쪽하고 주로 이제 기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원로 대신들이나 기존의 아주 그 중심 귀족들이 이제 그런 주장하는데 태자 여창은 신라와의 전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총동원령을 내려서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에는 외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군사 지원을 재촉하는 백제 측과 외 조정 사이의 오간 얘기들을 문답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만 했지 자세한 얘기가 없으니 오는 것입니까? 안 오는 것입니까? 군대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미 조칙을 내려서 축자 지방의 군대를 집결시켜 놓았습니다. 이번 싸움은 이전보다 훨씬 위태롭습니다. 군대를 서둘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1000명과 말 100필 그리고 배 40척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싸움에는 가야 병력도 동원이 됩니다. 어쨌든 백제로서는 국군을 건 싸움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때 백제 왕자 여창은 신라의 중심부인 경주를 향해서 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다가 병력 파견을 요청하고 그래서 뭐 1000명의 그 무장 병력이 이제 그 동원이 되게 됩니다. 이 싸움에 이제 그 가야 병력도 동시에 그 동원이 되어 가지고 삼국의 연합 병력이 그 신라를 총 공격을 하는데 공격에 들어오면서 아마도 그 이 왕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 관산성, 일본성인 함산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상사기나 있는데 보면 면밀하게 보면 초기에는 전쟁 초기에는 백제가 이제 그 승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진행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신라의 처지에서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백제 태자 여창이 가야와 외의 군사까지 거느리고 우리 신라의 왕성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다 하지 않았느냐? 예, 대왕마마. 거기에다 백제 성왕까지 군사를 몰고 후발대로 출진하였다 하옵니다. 지금 전세가 어찌 돌아가고 있느냐? 백제의 군사가 가야군과 함께 관산성으로 침략해 들어오고 있사옵니다. 우리 신라 군사는
당하고만 있다는 말이냐? 관산성 군주인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가 방어구를 끌고 나가서 싸우고 있으나 전세가 심히 불리하다 하옵니다. 관산성을 내어주면 큰일이 아니냐? 아니 되겠다. 신주군주 무력에게 파발을 보내요. 신주에 주둔하고 있는 주력군을 이끌고 한시바삐 관산성으로 출동하라 전하라.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이리야! 야! 관산성은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 지역입니다. 이 전쟁은 초반에 백제군이 승기를 잡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로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태자인 여창을 전장에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던 백제의 성왕은 아들이 걱정스러워서 격려차 소수의 수행원만을 데리고 관산성을 향해 출발했는데 여기가 어디쯤이냐? 이제 곧 관산성에 도착할 것이옵니다, 대왕마마. 서둘러 가자. 예. 어서 가서 늠름한 태자의 모습을 보고 싶구나. 저들은 누구냐? 대왕마마, 신라군의 매복에 걸렸사옵니다. 중간에 불행하게도 이제 삼년상군 출신의 그 고관 도도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일본 서기에는 자지촌 출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지촌 출신의 사마노 고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그 보훈 출신인 지방 세력인데 요 세력은 김무력의 휘하에 병력으로 편입이 되어서 들어왔던 지방 병력인데 이제 그 김무리의 군대 주력 부대가 이제 관산성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 뒤따라가다가 오는 성왕의 병력하고 이제 그 맞부닥쳐 가지고 성왕의 그 소수 병력을 낚아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 왕자 여창이 전투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었는데 성왕이 경솔하게 소수의 수행원만을 대동하고 응원에 나섰다가 신라군에게 잡히는 바람에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왕이 여창, 그러니까 나중에 위도왕이 되는 그 왕자가 그 앞장서서 이제 신라를 정부하는데 고생하고 있다 생각해서 격려 방문을 이제 가다가 도중에 이제 매복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이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붙잡혀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백제군의 전열이 크게 무너지고 대패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 것은 백제 입장에서는 정말 신라와 씻을 수 없는 원한의 어떤 관계를 맺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이 전쟁의 결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관산성 군주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백제군을 맞아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그런데 신라 군주 김무력이 주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교전하였는데 비장인 3년 산군의 고우 도도가 급히 적을 공격하여 백제왕을 죽였다. 이어 백제의 군사들을 크게 격파하고 좌평 4명과 병졸 29,600명을 참살하니 적은 한 필의 말도 살아 돌아간 것이 없었다. 이상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내용이고 일본 서기에는 성왕의 죽음이 보다 극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백제 성왕은 태자인 여창이 행군을 감행하느라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한참 동안 제대로 먹고 자지 못한 것을 걱정하였다. 아버지의 자애로움이 부족하면 아들의 효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각하고 스스로 위문하기 위해 나섰다. 신라군은 성왕이 직접 나섰음을 알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출동시켜 길을 차단한 다음 백제왕을 사로잡았다. 백제왕은 들으시오. 여기 이 자는 이름이 고도인데 신라의 천한 노예 신분이고 그대는 백제의 뛰어난 군주요. 천한 노예로 하여금 뛰어난 군주를 죽이게 함으로써 이 소식이 후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잊혀지지 않게 할 것이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측에서 사로잡은 백제 성왕의 목을 베도록 책임을 맡긴 고도라는 사람은 지금의 보은 지방에 있었던 삼년산성의 비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본 서기에서는 말을 기르는 노예에 해당하는 사마노라고 적고 있습니다. 삼년상군의 고관으로 있었던 도도라는 지방 세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 아주 유력한 인물이죠. 이 인물이 신라편에 서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성왕을 붙잡아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일본 서기에서는 사마노라고 해가지고 아주 천한 신분의 인물로 이제 묘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 성왕을 죽게 만든 인물에 대한 백제 측 또는 일본 측의 경멸, 이런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일본 서기에 백제의 성왕이 아주 미천한 신라 노비의 칼에 참수당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당시 백제와 왜국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강종원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성왕의 죽음에 대한 일본 서기의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라의 고도라는 자가 사로잡힌 성왕에게 2번 절하고 말했다. 백제 대왕의 머리를 베기를 원하옵니다. 나는 백제국의 임금이다. 어찌 왕의 머리를 너 같은 천한 자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 신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노비의 손에 죽어야 하옵니다. 그러자 성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허락하였다. 내 어찌 구차하게 살기를 청하겠느냐? 자, 목을 베어라. 성왕은 머리를 내밀어 참수당하였다. 신라는 성왕의 머리는 남겨두고 나머지 뼈를 백제에 예를 갖춰서 보냈다. 신라왕은 성왕의 머리뼈를 북청 계단 아래에 묻었는데 이 관청을 도당이라 이름하였다. 이렇게 해서 백제 성왕은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라의 법에는 맹세한 것을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할지라도 노비의 손에 죽어야 하옵니다. 성왕의 목을 벤 고도라는 자가 목을 베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백제의 성왕이 무슨 맹세를 어겼고 어떤 법도를 어겼다는 얘기일까요? 이 대목을 해석하는 주보던 교수의 견해가 조금은 독특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국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제동맹의 그 결속 관계를 너가 깨었다. 신라에서는 백제 쪽으로 그걸 넘기는 겁니다. 너가 왜 공격을 해왔느냐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백제 쪽에서는 신라를 너무 밀약을 했다. 실제 그 밀약이 사실이라고 이제 뭐 거의 사실화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나제동맹을 깼던 그 장본이 누구냐면 백제 쪽에 뒤집어 씌우는 이런 그 묘한 그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라가 동맹인 백제와의 의리를 깨고 한강 유역을 탈취하여 신주를 설치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치고 백제의 성왕과 태자 여창이 나제동맹을 어기고 신라로 쳐들어왔으니 두 나라 사이에 맺은 동맹 관계를 어긴 것 아니냐. 그러니 노비의 손에 죽더라도 원망 말아라.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인 성왕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뒤에 백제의 태자 여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제 태자 여창은 신라군에게 포위당하자 빠져나올 수 없어 어찌할 줄을 몰랐다. 그때 활을 잘 쏘는 부하가 있어 활을 당겨서 신라의 기병 중 가장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을 떨어뜨렸고 일본 서기에는 이 활 잘 쏘는 병사의 이름을 축자국조라고 적고 있어서 외의 지원군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로들이 반대를 묵살하고 기세 좋게 신라를 향해 진격했던 백제 왕자 여창은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죽게 하고 구사일생으로 목숨만을 지탱한 채 참담한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뭐 일본 서기 중심의 표현인데 거기에서 그 동원되었던 활을 잘 쏘는 사람이 활을 쏘아가지고 몇십 명만 구출해가지고 도망을 간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거의 그 필마 단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창이 이제 그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로왕대에 그 몰락하고 이제 그 손자대 와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 번은 계로왕대는 한성이 함락이 돼가지고 몰락을 했다가 이제 재응을 했고 계로왕도 역시 고구려의 목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여기에서는 그 손자인 성왕은 신라에 의해서 그 목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로 신라는 한강 유역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게 됨으로써 백제와의 세력 경쟁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백제를 제압함으로써 이제 백제가 자기들이 이제 탈취했던 한강 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 어렵게 이 상황을 굳히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신라는 한강 유역 전체를 지배권 내에 놓고 중국 세력하고 본격적으로 직접 접촉을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강 유역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했던 바로 그 해에 진흥왕은 명활성을 수축하는 공사를 벌입니다. 명활성은 왕궁의 동쪽에 위치하였는데 실성마립간 시기에 동쪽에서 침투해오는 왜군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곳입니다. 지금 명활성의 상태가 어떠한가? 차비마립간 시기에는 한때 왕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사오나 궁궐을 이곳 월성으로 이전한 뒤에는 성이 낡아서 피폐한 실정이 옵니다. 인부들을 징발하여 명활산성을 대대적으로 수축할 터이니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명활성에 왕궁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축하라는 분부이시옵니까? 외부의 침략을 막아낼 방어 진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수리하라는 말이다. 이제 한성 지역을 우리가 차지했으니 고구려와 백제의 도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적의 침략으로부터 왕도를 수호하려면 마땅히 그 방어 거점이 명활산성이 될 것 아니겠는가? 알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이때가 진흥왕 15년, 서기로는 554년이었는데 이때의 산성 수축 과정에서 세워놓은 명활산성비가 지난 1988년에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 비석의 비문에는 어떤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부역에 징발했는지, 축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작업을 분담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진흥왕은 새로 확보한 영역에 대한 순행에 나서게 되는데 이제 짐은 변방을 순행하여 나라의 경계를 정하고 백성들을 위무할 것이다. 대왕마마, 그러면 순행의 목적지를 어디로 정했으면 좋겠사옵니까? 백제로부터 빼앗아서 우리가 신주를 설치한 한성으로 갈 것이다. 진흥왕 16년 10월에 왕은 북한산에 행차하여 강역을 개척하였다. 11월에 왕은 북한산으로부터 환궁하였는데 지나는 길에 각주와 군에 명령을 내려서 1년 동안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사형수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그러면 북한산 순행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진흥왕 순수비에 관해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진흥왕이 영토의 이곳저곳을 순행하고 현지에 세운 순수비로는 북한산 순수비를 비롯하여 함초령비와 마을령비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운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기로 할까요? 영토를 확정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주민을 위무하는 성격의 그야말로 척경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전선이고 황초령 마을령이라고 하는 일시에 그까지 올라가서 진흥왕이 그쪽으로 직접 나아가서 세웠던 비고요. 상당히 신라가 제일 최전선으로 올라갔을 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는 조선시대의 명필 추사 김정희가 발견하여 세상에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보 제3호인 북한산 신라진흥왕 순수비는 신라진흥왕이 세운 순수 척경비 가운데 하나로 한강 유역을 영토로 편입한 뒤에 왕이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원래는 북한산 비봉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경복궁에 옮겨 놓았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비의 형태는 직사각형의 다듬어진 돌을 사용하였으며 자연 안반 위에 2단의 층을 만들고 세웠다. 윗부분이 일부 없어졌는데 현재 남아있는 비몸의 크기는 높이 1.54m, 너비 69cm이며 비에 쓰여져 있는 글은 모두 12행으로 행마다 32자가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은 왕이 지방을 방문하는 목적과 비를 세우게 된 까닭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고구려와 백제의 틈바구니에서 교묘한 애교 전략을 구사하여 새롭게 편입한 지금의 서울 지역의 땅을 둘러보고 이제부터 이곳은 신라의 영토다라는 선언의 의미를 담아서 세운 비가 바로 북한산 순수비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삼국사기 기록 중에서 진흥왕이 북한산을 순행했다는 기록이 서기 555년에 보이기 때문에 그때 세운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보다는 3, 4년 뒤에 세워졌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강종훈 교수의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 진흥왕이 북한산에 행차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북한산 순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 지역이 한강 유역이 신라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지역에 왕이 이제 직접 행차를 한 다음에 그 넓은 지역을 산 위에서 조망을 하면서 이제 이곳이 나의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신라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데리고 간 대신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함께 이제 이 지역이 신라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축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한산 등반 중에 진흥왕 순수비가 서 있던 비봉이라는 곳에 올라본 사람은 알겠지만 순수비가 서 있던 곳은 오르기가 상당히 힘든 산꼭대기의 암석 위입니다. 그렇다면 진흥왕은 왜 평지를 놔두고 하필 그 높은 산꼭대기 바위 위에다 힘들게 비석을 세우게 했을까요? 주보돈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남양주 지역은 아마 고구려가 이쪽에 주둔을 했던 것 같은데 그쪽 지역까지 완전히 신라가 장악한 것은 아니고 신라는 서울 지역 이쪽을 장악을 해서 그쪽 북쪽을 수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 이쪽의 이 이하의 지역은 완전한 우리 영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쪽 이후는 앞으로 이제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진흥왕의 그 강한 어떤 이 젊음에서 오는 의지를 이제 표현했던 게 북한산 비인 것 같고요. 대왕마마, 산꼭대기에 오르니 사방이 환하게 보이옵니다. 저기 건너편으로 바라보이는 저곳에는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다 하였느냐?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라온 이곳이 우리가 차지한 영토의 맨 북쪽 끝자락이옵니다. 짐이 발딛고 있는 이 땅 아래로는 모두 우리 신라의 영역이다, 이 말이 아니냐? 그러합니다, 대왕마마. 좋다. 그러면 고구려 쪽 영역에서도 올려다 보이는 바로 이 자리에다 순수비를 세우도록 하라. 여기서부터는 우리 신라 영토이니 함부로 넘볼 생각을 못하도록 우람한 돌을 다듬어서 비를 세우거라. 진흥왕이 그런 호기를 부려서 북한산의 한 봉우리 정상에다 비를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함초령비와 마울령비의 경우 진흥왕 시기에 신라가 동북쪽으로 어느 지점까지 진출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됩니다. 진흥왕 숭수비가 세워진 마울령은 지금의 함경남도 이원군에 있는 고개이며 함초령은
함경남도 함주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라가 강원도를 넘어 동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증거지요. 마올령비, 황초령비도 내용은 그 대동소이합니다. 그쪽 주민을 위무해가지고 이제는 왕도 정치를 펴나가겠다. 유교 경제를 인용해가지고 이제 순응하면 포상하고 반항하면 말이지 가만두지 않는다. 너는 그래 되면 우리 민으로 이제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공포상이나 민으로서의 역할, 그럴 때 왕은 왕도 정치를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 주고요. 마올령비, 황초령비 568년이 맞는데 북한산비의 연대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있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다. 또 하나 진흥왕이 세운 비 중에서 창녕비가 있습니다만 그 비의 성격은 대가의 멸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찬 성종은 들으라. 예, 대왕마마. 비열홀 지역에 서로이 비열홀 주를 설치하고 그대를 그 주의 군주로 삼을 것이니 서둘러 임지로 가서 짐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돌보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비열홀은 지금의 함경도 안변지방을 일컫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250여 년 전인 기림 이사금 시기의 삼국사기 기록에도 역시 비열홀이 등장합니다. 기림 이사금 3년 2월에 왕은 비열홀에 순행하여 친히 고령자와 빈민들을 위문하고 처지에 따라서 곡식을 나눠주었다. 이 기록의 경우 신라의 영역이 경주 권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3세기 중반에 신라의 왕이 저 멀리 함경도 안변까지 행차하여 백성들을 위무했다는 내용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왕 17년에 비열홀의 관리를 파견했다는 기록은 사실로 받아들일 만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당시 이제 진흥왕 대행 확장이 정말 괄목할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마올령이라든지 황초령의 순수비가 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비열홀주의 그 설치라고 하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되지 못하고 뒤로 이제 물러납니다. 고성 지역에 달홀주가 설치되면서 비열홀주를 폐지하면서 후방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것이 곧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간에 걸친 신라 영역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원도 고성 쪽으로 물러나긴 하지만 길지 않은 기간이나마 신라가 함경도 안변 지역을 차지했었다는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는 것이 강종원 교수의 얘기고, 주보돈 교수는 여기 등장하는 줄을 설치했다는 표현은 행정 단위로서의 줄을 설치했다는 뜻이 아니라 군사 주둔지를 두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상사기에 보면 주하고 이제 정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주둔지거든요. 행정적으로 지배를 해 나가는 것보다도 이제 그 군주가 이끄는 군단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일시적으로 이제 주둔지로서 중앙에서 파견되어 있는 핵심 군단이 주둔하는 그런 거점 지역으로서 안변이 활용이 된 거죠. 이건 상주하주라고 하는 영역을 가지는 개념하고 좀 틀립니다. 이거는. 진흥왕 18년조의 기록 중에는 진흥왕이 서기 557년에 국원을 소경으로 삼았다는 짤막한 기록이 올라 있습니다. 국원은 지금의 충주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왕경인 경주 이외의 충주에다 작은 서울, 즉 소경을 설치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느 지역에 줄을 설치하고 아무개를 그 책임자인 군주로 임명하여 파견했다는 기록은 자주 볼 수 있으나 왕이 거주하는 서울 이외에 별도로 작은 서울, 즉 소경을 두었다는 기록은 여기 보이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지증 마립간 15년 정월에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하였으며 육부 및 남쪽 사람들을 그곳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지증왕 말년인 514년에 소경을 설치했다는 아시촌이 지금의 함안이냐 의성이냐
아니면 또 다른 곳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진흥왕 18년에 이르러 지금의 충주 지역인 국원에 소경을 설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강종훈 교수의 얘기입니다. 네, 서울이라는 그 용어에는 지배층이 살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직접 나와 살지는 않다 하더라도 왕과 가까운 친척들, 즉 왕족들이 나가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신라에서 처음 소경이 설치된 것은 514년 지증왕 때에 아시촌이라고 하는 곳에 소경이 일시적으로 이제 설치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두 번째로 국원 지역에 소경이 설치되는 겁니다. 주보돈 교수는 국원으로 불리던 충주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그곳에 소경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아주 요충지기 때문에 삼국의 문화가 만나는 그 지점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소경을 두어서 가야 문화, 가야인들을 이쪽 삼인시켜가지고 이쪽은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문화가 접촉하는 이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당연히 중시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초기에는 막 그 군사적 용도 또 삼인용으로 이렇게 쓰던 게 그 인적 물적 기반이 워낙 큰 지역이니까 아주 그 정치적 중심지로 나중에는 해서 5경 중에 하나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